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어렵고 나들이도 어렵고 여행도 어려웠던 지난해 외로웠던 분들 많으시죠? 지난해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인데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집콕 생활이 일상화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대면 접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자, 올해도 우리는 코로나19의 빼앗긴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서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와 잠실 석촌호수도 벚꽃 개화 기간에 폐쇄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석촌호수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윤중로는 여의도 봄꽃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아름다운 벚꽃 감상하시면서 아쉬운 마음 잠시나마 달래보시고요. 조만간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이런 응답을 접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세탁상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생활에서 유용한 세탁정보 관련 유튜브를 하시다가 책까지 내신 분인데요. 도서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구미에서 일어난 3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유전자 검사와 거짓말 탐지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수사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밝히는 각종 사건과 사고 현장의 진실, 우리나라 과학수사는 현재 어느 정도인 걸까요? 국가수의 초다원장을 지내고 현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장으로 활동 중인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정희선 석좌 교수 전화 연결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희선입니다. 예. 방송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마약 쪽 일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예. 그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게 조금 어른들이 봤을 때는 예. 저게 그러니까 중독성 뭐 이런 거에 연계해서 다시 먹고 싶어지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아주 걱정스러운 게 청소년이라든가 더 어린 사람들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저렇게 쉽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은 마약이라는 건 먹을 수 있겠구나. 또 마약이라는 게 쉽게 생활 속에 같이 있겠구나 했을 때 나중에 정말 마약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약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절대 써서 안 된다고 저는 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자, 국가수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 곳입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수가 사실은 가장 이제 생각하실 때 부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일단은 변사 사건이 났을 때 사인을 밝히는 그 법의학 쪽의 일이 있고요.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는 유전자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저처럼 마약이라든가 약동물 분석하는 분야가 있고 또 화재 교통사고가 났을 때 원인 규명하러 가는 분들 계시고요. 또 영상 분석이라 해서 그 디지털 포렌식 쪽에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거라든가 뭐 그런 영상 분석하는 거 있고 뭐 거짓말 탐지하는 분야는 조금 사실은 인문과학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같이 있게 돼 있어서 아주 다양한 분들 정말 많은 다양한 전공자들이 같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또 공분하고 궁금해하시는 내용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구미에서 6개월간 그 방치돼 숨진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아의 친모가 당초 어머니로 알려진 김모 씨가 아닌 김 씨의 그 친정 어머니인 것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 유전자 분석 기술 가족끼리 차이도 구별될 정도로 정확한 겁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유전자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은 사실은 그
태국에서 있던 쓰나미 사건 때 같은 경우도 보면 자국민을 다 찾아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그때부터도 벌써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 하는 기술로 봤을 때는 그 마커라고 해서 마커를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매취시키는 거라는데 그거에 실험했을 때 최소가 한 100억 분의 1 확률이거든요. 예. 그럼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인데 100억 분의 확률로 나하고 매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한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양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오늘 검찰이 DNA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 친모 추정 외할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차 검사까지도 했는데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는 99.999%가 일치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 유전자 검사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수사 기술 중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로는 유전자 기술 이외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만에 하나라도 좀 잘못될 수가 없습니까? 그 결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수 결과가 잘못됐었던 경우는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유전자 이 기술이 사실은 발전이 된 게 85년 뭐 이때부터라 우리나라가 처음 한 게 92년부터 첫 번째 이제 사건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유전자 그 기술 자체가. 예. 점점점 이게 옛날 같으면은 뭐 20억 분의 1이었으면 지금은 뭐 100억 분의 1 정도 된다든가 막 이런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의 발전이 아주 빨랐던 분야가 바로 이 분야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뭐 동일 구미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이 됐는데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는 지금 현재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봤을 때 예.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예. 호흡이라든가 이 땀에 분비되는 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거짓말을 했을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정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수사에서는 이것만큼 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예. 이제 그 수사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단독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됩니까? 네, 그 재판에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이제 거짓말 탐지 이 기술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미국에서 이제 재판에서 이제 그 채택이 안 되었고 그렇긴 하지만 수사에서는 저는 보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 뭐도 없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그 검사관들의 그런 그 자질 같은 거거든요. 예. 검사관들의 경험, 능력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정확하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가수가 올해 개원이 66주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과학수사 어느 정도 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술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세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로 봤을 때도 그렇거든요. 뭐 설해마을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 경쟁력에서 전혀 뒤지지 않고 또 제가 하는 마약 분야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예. 유엔에서도 기준 실험실로 인정이 됐을 정도니까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9072번님께서는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유전자 결과가 잘못됐을 것 같진 않은데 만삭으로 추정되는 즈음에 사진 공개된 걸 보면 전혀 임신한 사람 같지 않던데요라고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진에 대한 건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저는 유전자 기술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기술이 그만큼 정확성과 사실은 그 유전자 기술에서의 그 정확하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막 그 퍼센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확률로 100억 분의 1 정도가 되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 유전자 검사, 거짓말 탐지 관련 이야기도 해봤는데 국가수에 계실 때 마약 관련해서 연구하셨잖아요. 네. 소변과 모발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검사하는 방법, 이 방법도 좀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소변에서 마약 검출하는 시험법이 잘 없었거든요. 예. 이제 그걸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에서는 약물 먹은 지 며칠 지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예. 오래 경과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해서 했던 게 바로 모발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모발. 예. 우리가 머리가 자라는 게 한 달에 한 1cm쯤 자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약물을 한 6개월 전에 먹었다 그러면은 이 모근에 축적이 된 다음에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언제 약물을 먹었는지 같은 걸 알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변보다 모발이 더 정확하고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군요. 아니요. 그렇게 정확하다. 이런 정확한 건 소변도 굉장히 정확한데 문제는 뭐냐면 소변은 빨리 우리 몸에서 없어지죠. 예. 그럼 소변으로 없어지니까 단기간 실험할 때는 소변이 좋고 장기적으로 복용했느냐 하는 거는 모발이 좋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소변과 모발이 같이 가는 게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분석도 국과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음주도 이 모발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가능은 하죠. 근데 가능은 한데 그것도 이제 굉장한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죠. 모발 속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마약 같은 것도 양이 나노그램이라서 아주 작은 양을 검출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술력이 이제 많이 좀 발전이 되면 가능은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과학 수사의 변화 과정을 또 옆에서 함께 하셨는데 일하시면서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크게 좀 달라졌습니까? 저는 봤을 때 보면은 유전자 기술 발전, 예. 또 디지털 포렌식 쪽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거든요. 디지털 포렌식 쪽은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어 왔다는 게 있고요. 예. 저는 또 국립과학수연구원의 역량을 봤을 때 보면은 제 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다 저희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리랑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해서 개발도상국들한테 우리 과학수사 기술을 이렇게 전수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속에 과학수사 쪽을 이 국립과학수연구원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국가수 최초의 여성 원장이셨잖아요. 네. 과학수사 인재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던데 국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특히 부검을 하는 파트의 법의학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을 하시지를 않고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가 밖에보다 조건이 좀 나쁜 편이고 그리고 일이 굉장히 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사라는 게 굉장히 미지의 세계를 찾아간다는 것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에 책임진다는 면에서는 정말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가 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국립과학수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가 축약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수의 초대 원장을 지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의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백서 훌쩍 떠나고 싶은 금요일,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났지만 몸은 떠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만나고 싶은 국내 곳곳을 스튜디오로 옮겨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로 꼽히는 드라이브 코스죠. 7번 국도의 영덕과 삼척을 잇는 그 구간, 그 시작에 있는 경상북도 영덕을 만나볼 텐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상북도 영덕군 이희진 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광공이 특별시 영덕군수 이희진입니다. 예. 아니 아침인데 이렇게 먼 곳에서 YTN 라디오까지 와주심에 감사드리고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하면 일단 제가 지금 입맛이 좀 다셔지는데
대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바다 떠올리곤 하는데 맑은 공기도 특산물입니까? 맑은 공기는 뭐 특별시가 아니고요. 예. 영덕에 와 보시면은 영덕은 뭐 우리가 동해 바다도 있고 또 이 산이 전체 면적이 한 81%가 되는데요. 이 산과 바다가 잘 울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미세먼지가 작년 한 해 동안도 참 없는 곳으로 저희들 기준치가 없는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맑은 공기 특별시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내내 좀 맑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좀 동해를 품은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이 맑은 공기 관련해서 좀 브랜드화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덕군에서 저희들이 지내보니까 미세먼지가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측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예. 뭐 기준치를 뭐 초과하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을 이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맑은 공기, 맑은 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과 이제 긍지를 나타냈고 또 우리 영덕의 미래가 저는 이 100년의 핵심이 바로 이 맑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맑은 환경, 맑은 관광, 맑은 행정 등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이 맑음을 접목해서 브랜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좀 공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영덕으로 이사 가면 받아주십니까? 예, 뭐 저희들은 한 대안형입니다. 네. 자, 영덕에서 서울시까지 아침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길 멀진 않으셨어요? 대체로 이제 청취자분들은 뭐 5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해야 하는데요. 3시간 반, 3시간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되면서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축됐고 그리고 되게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점이요. 영덕까지가 기차가 들어오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서 뭐 포항을 거쳐서 그리고 영덕까지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3시간 10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금방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영덕이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희들은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문자창과 애플리케이션으로 갑자기 영덕대게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행 가기 어려웠지 않습니까? 영덕 사실 좋은 관광지로 꼽히는데 영덕에서도 좀 관광 오시는 분들의 뭐 변화나 축소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제 저희들이 고속도로 이제 철도가 개통되고 영덕대게의 브랜드는 정말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일천만 시대 관광 시대를 저희들이 열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주요 관광 지점 방문객 조사에서요. 영덕군 관광객이 367만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7위, 영남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도 지금 이거 코로나 시대에 무슨 뭐 관광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영덕만은 좀 예외적입니다. 좀 관광객들이 줄지가 않습니다. 별로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덕을 여전히 많이 찾는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면 한 94km의 해안선을 따른 우리 푸른 바다 또 깨끗한 해변 또 우리 영덕이 가지고 있는 64km의 이제 블루로드 또 우리 은택트 관광지로 이제 선정되었는데요. 영예 메타세카이어 숲길이 있습니다. 또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우리 인문 힐링센터, 여명 등 이 비대면과 힐링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영덕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영덕은 깨끗하고 뭔가 그런 맑고 이런 느낌이 나니까 아무래도 영덕으로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짬짬이 애청자분들의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4719번님, 영덕에서 오셨다고요? 대게 먹으려면 언제 가면 제일 맛있나요? 그리고 대게 대 홍게 현지인의 입맛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영덕 대게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한 2월, 3월 달이 가장 적기인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우리 영덕 앞바다에는 서식 환경이 다른 지역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영덕 대게가 왜 맛있냐 물으면은
대게가 많이 난다 해서 대게가 맛있는 건 아니에요. 서식 환경이 어떻게 바다에 갖추어져 있는 건데 영덕은 사실은 저희들이 큰 환경 오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내려오는 어떤 맑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수백 년 이어져서 이제 우리 영덕의 바다 연안을 만들어졌지 않느냐. 대게가 서식하기 좋은 곳으로 됐는데 대게는 조금 비싸지만요. 홍게 역시 영덕에서 나는 것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게 저희 말씀 들으니까 진짜 배고파서 방송을 못하겠네요. 최고, 영덕 대게는 최고입니다. 예. 아, 예. 자, 비대면 힐링 관광 언택트 여행지로 좀 변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위해서도 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이제 약 한 고속도로 철도가 되면서 한 400만에서 1000만 관광객으로 이제는 늘어났는데요. 근데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보면은 사실은 고령화 시대 활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주말을 즐기는 삶을 또 즐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 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을 보고 있고 그래서 2천만 관광 시대를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영덕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이 좋은 환경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지금 좀 매력 있게 좀 보완을 하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비대면 힐링 트렌드에 맞는 그러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좀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인문힐링센터 명상에 대해서는 이 명상을 사업을 하는 명상 산업을 정말 영덕에 조금 최고의 대한민국의 명상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좀 명상이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덕의 역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작업들이 좀 지금까지 좀 부족했는데 영예를 중심으로 우리가 근대 역사 문화 재생 사업도 좀 추진하고 또 학도병의 늑시설인 또 어린 문산호를 중심으로 또 우리 호국 역사 문화를 창출한다든지 근간에 저희들이 이 충계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또 춘축의 또 중등 축구대회 대학부 왕중화 이런 4개 대회 큰 대회를 영덕군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축구를 중심으로 또 스포츠 관광 산업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좀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렀는데 사실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관광지 하면 접근성 아니겠습니까? 2023년이면 동해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고 영덕에서 또 포항 오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덕에서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맞습니다. 기회를 또 변역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통 동해안 관광객 이러면 강릉을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강릉은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분들이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023년이 되면은 이제 영덕 포항간 고속도로도 완공되고 동해중선 철도도 완공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강릉까지 6번 6회 또 대구에서 또 강릉까지 5회 등이 다니면은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지역 대구 분들 한 700만 명이 사실은 영덕을 거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영덕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민자 투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근간의 영덕에 2개의 호텔 그리고 또 케이블카 또 대관람차 등 약 한 3,900억 규모의 민자 투자를 저희들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규모 투자 의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덕군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맑은 관광 그런 정책과 맞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전담팀을 꾸려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희진 영덕군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출발합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고요. 담당 PD가
이번 주에 선물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책 선물까지 있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추첨 확률 높아집니다. 선물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뿌릴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요즘 세탁할 때 표백제로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탄산 나트륨과 가산화수소의 혼합물로 표백,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 물질 무엇일까요?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 스캔들, 4번 관이 날 떠나가니. 아, 이게 진짜 제작진이 너무 그런 게 이거 방송 전까지도 안 올려줘요, 이 대본을. 퀴즈를 바로 직전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거 퀴즈 들어가야 이 대본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너무하네 진짜.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세탁할 때 표백제로 사용하는 물질이고요. 탄산 나트륨, 과산화수소의 혼합물로 표백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 물질 무엇일까요?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 스캔들, 4번 관이 날 떠나가니. 예. 자, 선물 많이 남아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국민민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보험료를 더 냈으면은 당연히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어떤 사례입니까? 무려 49개월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유한 자동차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요. 예. 이분은 자동차를 팔고 명의 이전까지 마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동차가 여전히 이분 소유인 줄 알고 49개월 동안 총 64만 40원의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겁니다. 예. 보험료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의심 없이 내다가 몇 년 후에 건강보험료를 살펴볼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내용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는데요. 이분은 환급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겁니다. 네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건데, 이거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예. 근데 돌려줬으면 민원 사례가 안 됐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예. 공단에서는 청구 기간 3년이 지났다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잘못 냈는데 환급을 거부했군요. 아니, 제가 다 억울해지는데 과장님 이거 꼭 좀 돌려받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공단에서도 전산 오류로 인해서 잘못 부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예. 공단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처리 지침에는 과혼합된 환급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예. 신청 여부하고 관계없이 반환해야 하는 채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원인 호소는 규정 이전에 좀 상식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예.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신뢰해서 성실히 납부한 분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데에 대한 규책 사유가 없으니 예. 잘못 부과된 금액을 환급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했고 공단 측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분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셨습니다. 예.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결정된 보험료 등의 금액이 잘못돼서
보험료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예. 이 부가처분 취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분처럼 3년이 지나서 잘못 내고 있었던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환급받을 수 있게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예. 아니 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랑 함께하면 좀 징징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더 억울할 뻔했는데 건강보험료 생활에 참 가까우면서 또 전 국민이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행이고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저희 남편이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힘들게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남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업무 중 일어난 사고인데도 부당 이득금을 내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요.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저희가 냈던 부분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건보료 그 소멸시효는 지침을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해당하지 않는 사안입니까? 네. 아까 그 바꾼 지침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예. 이분은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산재 요양비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라 대상 기관하고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 더 징징거려도 됩니까? 이분 어떻게 됐어요? 네네. 그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에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전했고 예. 공단 측에서도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충은 해결됐는데요. 예. 이분의 전후 사정을 살폈을 때 관련 절차만 정확하게 안내했더라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예. 혹은 납부했더라도 바로 산재 요양비를 청구해서 환급을 받았을 사례인데요.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 양다리가 절단되는 산재 사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예.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인지했다거나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어야 합니다. 예. 오늘 살펴보는 사례처럼 그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확실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시정 요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매주 그 권익이랑 방송하는데 굉장히 멋진 기관 같아요. 멋진 기관입니다. 자, 두 분 다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봄맞이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번 주말엔 옷장 정리, 대청소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묵은 옷, 겨울옷, 겨울 동안 내 햇볕을 막아주던 커튼까지 빨래가 한가득 쌓입니다. 자, 세탁기에 한 번 넣고 탈탈 돌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옷 다 망가지겠죠. 자, 오늘 세탁 정보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패딩도 집에서 빨 수 있습니까? 점심 먹다가 흘린 김치찌개 국물 어떻게 지우죠? 등등 세탁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그 궁금증 세탁의 달인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늘 이 방송 전 세계의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세탁 정보 알려주시더니 책도 내셨는데요. 유튜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 세탁살림 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 설재원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밖에서도 제작진도 구독을 했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퀴즈가 있었는데요. 세탁 관련 퀴즈를 지금 애청자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네네.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세탁할 때 표백제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탄산 나트륨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로 표백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물질 무엇일까요?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스캔들. 4번 이거 계속해야 되네. 가니 날 떠나가니.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혹시 그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힌트는 하얀색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미궁인데요. 점점 더 미궁인데요, 이거. 가니도 하얀색으로. 죄송합니다. 네네. 자, 오시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음식 먹다 보면 빨간색 국물 같은 게 많이 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우는 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어려운 걸로. 오늘 다 빼먹을 거야. 네. 네. 혹시 그 빨간 얼룩 지우는 방법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옷에 많이 묻는 얼룩이 빨간 국물 얼룩이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국물 문화다 보니까 예. 많이 묻히시는데요. 더욱이나 이제 라면 국물이나 짬뽕 국물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더 지우기가 힘들어요. 예. 이제 얼룩을 묻었을 때는 초반에 골든타임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절대 비비시면 안 됩니다. 비비게 되면 안으로 옷감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절대 비비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 액체 세제를 그 얼룩 부위에다 일단 묻히시고요. 예. 옷감에 이제 흐르는 물에 그거를 좀 한 20-30분 정도 원액을 묻히신 다음에 방치를 좀 하세요. 흐르는 물에? 그렇죠. 예. 아니야, 흐르는 물이 아니고 이제 일단 원액을 묻히시고. 원액 묻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겨주시는데 옷을 뒤집어서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비벼주신 다음에 세탁기 돌리시면은 웬만한 빨간 얼룩들은 잘 빠집니다. 예. 근데 약간 좀 남는 색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햇볕에다가 쨍한 날에 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은요, 자연적으로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색소가 분해가 됩니다. 신기하죠. 예. 대단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선물 또 추가로도 있는데요. 세탁 살림 백과 책도 선물로 드립니다. 세탁소 운영하시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책은 언제 쓰신 겁니까? 진짜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 6976번님께서는 제가 목이 짧아서 그런지 늘 화장품, 특히 파운데이션이 목 부분에 묻어요. 겨울 니트에 묻은 화장품은 절대 안 지워지는데 지워달라고 세탁소 보냈더니 아예 화장품 염색이 돼서 좀 돌아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화장품 얼룩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 얼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먼저 묻히게 되면 더 지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집에서 쓰는 폼 클렌징 그런 화장품을 지우는 제품을 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요. 요즘에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시죠? 에탄올과 글리세린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에탄올을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이용하시면 손쉽게 화장품 얼룩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튜브 쭉 보고 뭐 책 내셨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나 책에서 이런 세탁 비결을 다 알려주시면 세탁소 손님 끊기면 어떡해요? 진짜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네,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고요. 유튜브 보시고 뭐 이렇게 오히려 연락을 많이 주셔서 일일이 응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전화도 주시고 뭐 또 톡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세탁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데 저 원래는 영화 하셨다면서요? 네, 그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을 했고요. 또 영화 현장에서도 일을 좀 하다가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돼서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럼 너무 개인사까지는 굳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세탁 관련된 정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5923번님, 가끔 빨래 말릴 때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 냄새 안 나도록 빨래 말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냄새 나는 것 같아서 괜히 눈치 보입니다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정말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딱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킹소다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라고 뭐 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제일 의심을 해봐야 될 게 세탁조가 곰팡이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세탁을 했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분해 청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사용하실 때 섬유유연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세탁조가 곰팡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빨래 습관들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자가 뭐 상담이나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부득이하게 좀 컴퓨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주보고 하다가 네. 제가 좀 쳐다봐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좀 삐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희 2000님께서는 저도 오래전에 구독한 너튜브 채널입니다. 반가워요 또 하셨고요.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봄옷 꺼내서 입으려고 보니까 좀 뭐랄까 옷이 좀 누렇게 변한 옷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옷도 회생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죠. 예. 일단 보통 보관하시기 전에는 하얀 옷이었는데 옷장 속에서 꺼내 봤을 때 누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표백을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탄산 소다를 사용해서 표백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이 과탄산 소다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더라고요. 찬물에는 절대 그게 잘 안 풀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그런 누런 옷들을 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9587번님께서는 현실적이죠 이게. 곁땀 때문에 겨드랑이 부분 누렇게 된 거 어떻게 안 됩니까? 저희 신랑 와이셔츠는 덧댄 것처럼 겨 부분이 늘 누래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겨터파크. 예.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렇게 된 부분들은요, 다 과탄산 소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다 잘 빠지게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73번님,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표기된 옷은 무조건 드라이 맡겨야 됩니까?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옷을 자주 빨아야 하는데 부담돼요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옷들은 당연히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좋겠죠. 세탁비 많이 부담되시니까요. 사실 세탁소에서도 드라이 클리닝 하는 옷을 다 드라이 클리닝 하지는 않습니다. 웨트 클리닝이라고 일종의 물 세탁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그런 중성 세제, 홈 드라이 세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손 세탁에 준하는 굉장히 소프트한 세탁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런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 옷도 집에서 손세탁이 가능합니다. 청바지의 경우에도 세탁소에 한번 맡기면 집에서 빨래할 때 물이 빠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사실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빠질 염려가 빠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물 세탁을 아까 말씀드린 세탁소에서도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 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료라는 게 첫 세탁에서 가장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세탁소에서 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나서 가정에서 세탁을 했을 때 물이 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842번님께서는 세탁할 때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합니까? 세제 제대로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거품이 많이 나면은 세탁이 잘 된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반대예요. 거품이 많이 나게 되면은요 세탁이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데에서 세제를 얼만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기준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세제 사용 지수라는 지수인데요. 이게 정량의 세제를 사용을 하려면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얼만큼의 이제 빨래 양을 세탁을 하느냐 요거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4인 가주 빨래량이 7kg 정도다라고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세제 한 컵을 사용하게끔 세제 사용 지수를 7로 정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통 4인 가구가 그런 한 번에 이제 그런 세탁을 한 7kg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세제 회사에서 동봉해주는 계량컵 한 컵을 사용하시면은요 적절한 세제 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컵
한 컵 4인 가족 기준 이게 7kg 네네, 맞습니다. 정도죠. 네네네. 예. 자, 계속해서 세탁 관련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확실히 이 생활에서 매일 어떻게 보면 세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또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0326번님, 오리털 파카는 드라이 맡기면 안 된다는데 맞나요? 물 세탁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뭐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세탁소에서는 드라이 클리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건 기름으로 하는 세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오리털 파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충전재 기름이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온성이 유지가 되는데 예. 그 기름이 드라이 클리닝의 용지에 쫙 빨아들이게 돼서 패딩이 홀쭉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실제로 세탁소에서도 거의 다 물 세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세탁을 하시면서 되게 평범하게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다면 네네. 좀 난도가 높아요, 이번 질문은. 그렇구나. 0847번님, 고양이 키우는데 세탁을 아무리 해도 고양이 털이 옷에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돌돌이로 이제 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예. 요즘에는 이제 가정용 건조기가 많이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건조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건 계속 돌돌이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5724번님, 세탁할 때 과탄산 소다나 베이킹 소다 같은 거 넣으면 표백에 효과적이라는데 이 둘이 같은 겁니까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베이킹 소다는 표백의 효과는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과탄산 소다가 예. 물에서 분해가 되면 과산화수소와 또 탄산 나트륨, 즉 베이킹 소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이제 사용하실 때 과탄산 소다 사용하시면서 우리 이제 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 더 첨가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오히려 예. 과탄산 소다가 염기성이 베이킹 소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예. 강한 거에다 약한 거를 넣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사용하실 때는 과탄산 소다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 예. 두 개를 좀 같이 넣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냥 과탄산 소다로만 넣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세탁 잘못하면 옷 망가지는데 제발 이건 하지 말아달라. 옷 다루는 방법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요리를 잘하려면 재료와 뭐 어떤 그런 조리 도구 이런 거에 친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세탁, 옷을 관리를 잘 하려면은 옷의 옷감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세탁하는 세탁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세탁 라벨, 옷 안에 보시면은 케어 라벨이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세탁 만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스캔들, 4번 관이가니 날 떠나가니. 정답 혹시 몇 번이죠? 네. 과탄산 소다입니다. 예. 1번 과탄산소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자 정말 많아서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또 드리고요. 홈페이지 슬라생 그 코너에 들어오시면 정답자 발표해 놓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추천 메뉴 매콤한 쭈꾸미 볶음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